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방 안에 살아남은 건 20명의 아이들, 그리고 과학자 한 사람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딱 한 문장만 남기고 그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인류가 처음부터 다시 문명을 쌓아 올릴 단 하나의 문장.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리처드 파인만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왜 하필 원자였는지 그 진짜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세이건의 길에서는 조금 이상한 상상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진짜로 지구가 멸망한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짧은 한 문장이 어떻게 온 우주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장을 남긴 한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다르게 바라보았는지, 그 아득하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죠.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세상의 모든 지식이 사라진다고 말이에요. 도서관도 인터넷도 학교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기록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겁에 질린 아이들 몇 명뿐이고요. 그 아이들이 다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마지막 어른이라면 딱 한 문장으로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사랑하라고요? 서로 도우라고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파인만이라는 이 물리학자가 골라낸 문장은 조금 뜻밖이었어요.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알갱이들, 그러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알갱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서로를 밀고 당긴다.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처음 들으면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마지막 문장으로 남기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파인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한 문장만 손에 쥐고 있으면 인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안에 이미 화학이 있고 생물학이 있고 별과 생명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모든 실마리가 들어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이 문장을 남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그 문장이 어떻게 우주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창문이 되는지 천천히 이 우주의 계단을 한 칸씩 밟아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의 김이 스르르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고 퇴근길 버스 창가에 기대어 하루의 피로를 흘려보내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참 많은 걱정을 껴안고 살아갑니다. 통장 잔고, 내일의 회의, 누군가와 나눈 서운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마음을 스멀스멀 무겁게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 커피잔을 쥐고 있는 여러분의 손, 그 손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곧 상상도 못할 만큼 아득한 곳까지 가게 됩니다. 파인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것들 앞에서 혼자 오래도록 눈을 반짝이며 멈춰 서는 사람. 꽃 한 송이를 봐도 그냥 예쁘다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꽃의 색은 왜 이럴까? 이 꽃을 이루는 원자들은 어디서 왔을까? 벌은 이 색을 어떻게 볼까? 그는 아름다움을 안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을 들여다볼수록 더 깊은 경의가 열린다고 믿었어요. 이건 사실 칼 세이건이 평생 강조했던 태도이기도 합니다. 세이건은 과학이 단순히 지식의 더미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이자 우주를 향한 창가라고 했거든요. 파인만과 세이건, 이 두 사람은 살아온 길은 달랐지만 세상을 향한 그 끝없는 호기심만큼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일상의 복잡한 소음에서 잠시 거두어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의 젊은 시절로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그가 왜 그토록 원자에 매혹되었는지를 알려면 먼저 그가 어떤 젊은이였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그는 정말이지 뼛속까지 물리학자였습니다. 얼마나 그랬냐면요. 다른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시피 한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원에 들어갈 때 이야기가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린스턴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파인만은 입학시험에서 물리와 수학은 거의 만점을 받았지만 국어와 역사 같은 과목에서는 점수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여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학교 안에서 작은 논란이 일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파인만 본인은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랬어요. 자연과학은 자연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다루는 학문이고
누가 어디서 실험을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걸 아는 건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언어라는 건 결국 인간들끼리 정한 약속에 불과하지 않느냐. 외우면 되는 것에 내 소중한 시간을 다 쏟을 필요는 없다. 조금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생각이죠.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살짝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젊은이에게 주는 그 묘한 중압감을 이해할 것 같거든요. 파고들수록 너무 깊고 너무 심오하고 내가 과연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싶은,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물리의 근본만 깨달으면 다른 건 전부 저절로 이해될 거라는 그런 젊은 날의 오만한 말이에요. 파인만도 딱 그런 젊은이였던 겁니다. 심지어 그는 철학에 대해서도 약간의 적대감 같은 걸 품고 있었어요. 그가 보기에 철학은 시작할 수 있는 단단한 명제가 없는 그저 말들의 안개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작 그가 그토록 사랑한 물리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7세기, 18세기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물리학자였고 또 수학자였어요. 뉴턴이 그랬고 데카르트가 그랬죠.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존재를 사색하는 마음이 애초에 한 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파인만이 철학을 밀어냈다고 해도 그가 딛고 선 그 땅 자체가 이미 깊은 사색의 지층 위에 놓여 있었던 셈이에요. 파인만의 젊은 시절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원에 입학한 첫날이었어요. 신입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누군가 그에게 차를 권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크림을 넣어 드릴까요? 아니면 레몬을 넣어 드릴까요? 그런데 파인만은 차라는 걸 제대로 마셔본 적도 없고 거기에 뭘 넣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 다 넣어주세요. 그러자 상대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크림과 레몬을 함께 넣는 건 어울리지 않는, 말하자면 상류사회의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던 거죠. 파인만은 이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했는데 그 웃음이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깟 차에 뭘 넣느냐 하는 건 결국 사람들끼리 정한 약속일 뿐인데 그걸 모른다고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는 그 태도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는 권위를 그리고 거칠애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식탁에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어떤 음식에 이건 넣고 저건 안 넣고 하는 규칙들 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위에 이것저것 자유롭게 섞어서 자기만의 맛을 찾아내기도 하죠. 파인만이 싫어했던 건 규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규칙을 모른다고 사람을 낮춰보는 오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진짜 질서, 그러니까 누가 정한 게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따르는 그 질서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물리에서만큼은 이 젊은이가 최고였습니다. 프린스턴에 간 지 겨우 1년 만에 이미 발표할 만한 중요한 논문을 2편이나 써냈어요. 그래서 학과에서는 그에게 세미나에서 연구를 발표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그 세미나를 주선한 사람은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였는데 훗날 노벨상을 받게 되는 대단한 인물이었죠. 파인만은 무심하게 물었어요. 이번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그러자 위그너가 말합니다. 아마 폰 노이만 교수도 올 것 같고요. 폰 노이만이 누굽니까? 20세기 최고의 천재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수학자예요. 파인만의 얼굴이 살짝 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그너가 한마디 더 보태요. 파울리 교수도 마침 이곳에 와 계신데 이분도 노벨상 수상자시죠. 파인만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결정타였어요. 평소엔 거의 세미나에 나오지 않으시는 아인슈타인 교수님이 내일은 오신다고 하네. 자, 여러분. 이제 겨우 21살의 대학원생 앞에 인류 지성사에 이름을 남길 거장들이 줄줄이 앉게 된 겁니다. 파인만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발표 직전까지 칠판에 자기가 할 이야기를 정신없이 적고 있었다고 해요. 손이 떨렸겠죠.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아인슈타인이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젊은 파인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가 오늘 발표하는 학생인가? 그런데 여기 차가 준비되어 있다던데 차는 어디 있지? 파인만은 얼떨결에 저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훗날 그는 이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질문에는 정확히 답을 했다고요. 참 유머 감각도 여전하죠. 이렇게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미 최고의 과학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살짝 귀띔해 드릴 게 있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유쾌하고 자유로운 물리학자가 사실은 우주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선 자체를 바꿔놓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놀랍게도 한 편의 영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함께 따라와 주세요. 파인만의 매력은 천재성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빛나는 건 그의 반전 같은 면모,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전쟁이 끝난 뒤 그는 브라질로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브라질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기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마침 그때 칼텍이라는 대학에서 그에게 자리를 제안합니다. 오자마자 안식년을 주겠다고요. 그러자 파인만은 그 안식년을 브라질에서 즐겁게 보내기 위해 아예 포르투갈어를 공부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그의 진짜 매력이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미국에서 온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왔으니 현지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온 거죠. 파인만은 즐거우니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고민을 시작해요. 당연히 영어로 강의하려고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영어로 강의하면 이 학생들은 영어가 서툴러서 힘들어할 텐데, 반대로 내가 서툰 포르투갈어로 더듬더듬 강의하면 나야 좀 답답하겠지만 적어도 학생들은 자기 모국어로 들으니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다. 그러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고생하는 편이 맞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서툰 포르투갈어로 강의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거든요.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자리에 서 보는 것. 파인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유머와 친근함은 격가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아주 중요한 달이었어요. 실제로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는 코믹 릴리프라는 기법이 있죠. 가장 긴장이 팽팽한 순간에 살짝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어 그 긴장을 풀어주는 것. 무섭게 조여오던 마음이 웃음 한 번에 스르르 풀리는 그 순간 말이에요. 흥미롭게도 이건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대체로 긴장을 3분 넘게 견디면 피로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꾼은 조였다 풀었다, 그 리듬을 은은하게 조율할 줄 압니다. 파인만은 물리학자이면서 동시에 바로 그런 리듬을 아는 이야기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유쾌한 사람이 남긴 물리학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의 가장 깊은 뿌리를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시공간의 척도를 조금 더 넓혀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바라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심장이에요. 파인만은 196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 한 줄로 줄이기가 조심스럽지만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양자역학과 빛의 이론을 아름답게 결합한 업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그 복잡한 수식이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본 그 독특한 방식, 바로 그 하나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식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어떤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리학에는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큰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우는 뉴턴의 방식입니다. 어떤 순간에 물체가 어떤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원인, 그러니까 힘이 가해지면 그 상태가 조금씩 바뀐다. 여기서 늘 중요한 건 원인과 결과예요. 지금 이 상태가 있으면 다음 순간의 상태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마치 우주가 하나의 알고리즘처럼 착착 굴러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고전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원인이 앞에 있고 결과가 뒤따라오는 아주 직관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완전히 똑같은 답을 주면서도 철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목적론적 방식이라고 불러볼게요. 자, 손에 든 물건을 가만히 떨어뜨려 봅니다. 이 물체는 사실 왼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오른쪽으로 빙 돌아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상하게 구불구불한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길로만 갈까요? 마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 목적을 수학으로 쓸 수 있을까? 이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였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새로운 물리량 하나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름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옛날식 이름으로 작용 혹은 작용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그 결과가 정말 놀랍거든요. 물체가 갈 수 있는 그 수많은 길들, 그 모든 경로에 대해 이 작용량이라는 걸 계산해 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물체가 가는 길은 언제나 이 작용량이 가장 작아지는 바로 그 경로였어요. 자연은 마치 가능한 모든 길을 미리 다 살펴본 다음 가장 낭비 없는 하나를 골라내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참으로 경이롭지 않나요?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 눈에는 그저 뚝 떨어지는 돌멩이 하나인데 그 안에서 자연은 무한히 많은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 원인과 결과로 보는 뉴턴의 세계, 그리고 모든 길을 한꺼번에 보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를 고르는 해밀턴의 세계. 이 두 세계는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늘 똑같은 답을 내놓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결국 같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저 광활한 어둠 속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 그 무수한 움직임들이 사실은 이 조용한 원리를 따라 은은하게 흐르고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제 정말 놀라운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그저 물리학 교실 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거든요. 혹시 컨택트라는 제목의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지구에 외계 생명체가 찾아옵니다. 7개의 다리를 가진 아주 낯선 존재들이었어요. 인류는 이들과 어떻게든 소통하려 하지만 도무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계인들에게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없었거든요. 바로 시간의 순서,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라는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동시에 펼쳐져 보였어요. 이게 바로 해밀턴의 방식으로 우주를 보는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모든 경로를 한꺼번에 떠올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외계인들에게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영화 속 외계인들의 문자예요. 그들은 언제나 둥근 원의 형태로 글을 씁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의 고리처럼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직선으로 씁니다. 우리의 글에는 이미 시간의 순서가 새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문자는 그 자체가 둥근 원이라 아예 시제라는 게 없어요. 과거가 앞에 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놓이기도 하면서 모든 것을 한눈에 꿰뚫어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소통을 담당했던 지구의 언어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계의 언어를 깊이 이해하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 자신도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 영화의 가장 아픈 질문이 태어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앞으로 태어날 딸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까지 미리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외계인에게 묻습니다. 미래를 전부 알면서도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여러분께 살짝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왜 파인만과 이어지는지 그 실마리는 조금 뒤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 아릿한 질문을 잠시 마음 한구석에 품은 채로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영화가 우리에게 건네는 대답은 참 묘합니다.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그 길을 걷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운명론과는 조금 다른 버전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만약 이걸 그냥 딱딱한 이론으로만 설명했다면 저는 이 영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언어학자는 딸이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걸 알면서도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 딸을 낳고 또 마음 아파하고 결국 그 이별을 겪습니다. 그녀에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시간의 순서 위에 놓인 게 아니라 모든 시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사랑인 거죠. 영화를 보는 우리는 그 이론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녀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체험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화가 파인만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파인만 이전의 양자역학은 말하자면 뉴턴의 철학을 따르고 있었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작은 세계를 설명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작은 입자도 사실은 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길을 다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무수한 길들을 몽땅 다 더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보는 양자 세계의 모습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인만은 저 거시 세계에서 해밀턴이 보여준 그 아름다운 방식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서도 똑같이 통한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경로합, 모든 길을 다 더한다는 개념이에요. 컨택트 속 외계인이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보듯이 파인만의 입자는 모든 길을 한꺼번에 지나갑니다. 영화 속 상상과 물리학의 가장 깊은 진실이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포개지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이 정말이지 소름 돋도록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원자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파인만이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고 말했을 때 그건 단지 물질을 잘게 쪼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한 모든 길을 다 품고서 춤추고 있다는 뜻이었죠. 여러분의 손끝에 있는 원자도, 커피잔의 김을 이루는 원자도, 저 먼 별을 이루는 원자도 모두 같은 원리를 따라 은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 속에 이렇게 온 우주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자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면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세이건이 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듯이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그 탄소와 산소와 철은 아주 먼 옛날 어느 별이 생을 마치며 흩뿌린 것들이에요. 별이 태어나고 또 사라지는 그 긴 과정이 없었다면 이 원소들도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파인만의 원자 문장과 세이건의 별먼지 이야기는 결국 같은 진실의 앞면과 뒷면이었던 셈이죠. 우리는 별의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을 이루는 알갱이 하나하나가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여기서 잠깐 이 원자라는 알갱이가 얼마나 작은지를 함께 느껴보고 싶어요. 이건 조금 놀라운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물이 담긴 유리컵 하나가 있다고 해볼게요. 아주 평범한 커피를 내리기 전에 한 모금 마시는 그런 물 한 컵이요. 만약 이 물 한 컵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 하나하나에 아주 작은 표시를 해둔 다음 그 컵을 저 넓은 바다에 쏟아붓고 온 지구의 바닷물이 완전히 뒤섞일 만큼 아주 긴 세월을 기다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지구 어느 바닷가에서든 다시 물 한 컵을 떠올린다면 그 안에는 처음 표시해둔 그 분자가 몇 개쯤 들어있을까요? 놀랍게도 대략 100개 안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 한 컵 안에 든 분자의 수가 지구의 모든 바다를 채운 물의 컵수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 작은 유리컵 하나 안에 온 바다에 흩뿌려도 다시 만날 만큼 어마어마한 수의 알갱이들이 조용히 담겨 있다는 것을요. 파인만이 원자라는 한 문장에 그토록 큰 신뢰를 보낸 이유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이 작디 작은 세계 안에 상상조차 버거운 규모의 우주가 웅장하게 접혀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투명한 물 한 컵일 뿐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알갱이들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파인만이 남긴 그 문장의 뒷부분 기억하시나요? 그 알갱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서로를 밀고 당긴다고 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의 원자들은 쉼없이 진동하고 부딪히고 서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도 결국 그 알갱이들이 조금 더 빠르게 춤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느끼는 온기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 작은 춤의 속도인 셈이죠.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그 한마디 안에는 이렇게 움직임과 온기와 생명의 비밀까지 은은하게 스며 있었던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아주 소박한 것 하나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이라도 좋습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실 때 딱 한 번만 이걸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물 속에 알갱이들이 얼마나 먼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이 물은 아주 오래전 어느 구름이었고 그전엔 강이었고 또 그전엔 누군가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루는 수소는 무려 우주가 갓 태어나던 그 순간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원소예요. 이렇게 사소한 물 한 잔에
우주의 시간을 겹쳐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스라이 넓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파인만과 세이건이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이제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고 우리는 너무나 작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순간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부터는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만히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그 질문 기억하시죠? 미래를 다 안다면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질문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궁극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그 마지막만큼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죠. 파인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가까운 미래를 미리 다 알아버리면 사실 삶이 재미가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미리 다 알고 극장에 가지 않는 것처럼요. 결말을 알고 나면 그걸 볼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그 사이를 채우는 하루하루의 반짝이는 순간들은 우리가 직접 걸어가며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물체가 가장 아름다운 경로를 스스로 따라가듯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을 무겁게 짓눌렀던 그 걱정들, 통장 잔고나 내일의 회의나 누군가와의 서운함,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우주의 척도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 보세요. 여러분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건너 여기까지 왔고 그 하나하나가 우주의 모든 길을 품고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여러분이 하찮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 광활한 코스모스가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파인만과 세이건이 살았던 시대의 물리학에는 재미있는 배경이 하나 있어요. 당시 물리학의 중심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고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대개 아주 고상한 교양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만 해도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였고 철학에도 깊이 통해 있었어요. 양자역학을 세운 하이젠베르크는 어느 도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 틈에서 파인만은 격식보다 진실을, 권위보다 호기심을 앞세운 아주 새로운 유형의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크림과 레몬의 예법 같은 건 몰라도 원자 하나가 품은 우주는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그토록 소박하면서도 그토록 웅장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이건은 우리가 곧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별먼지로 만들어진 우리가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의 원리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경의를 느끼는 그 순간 우주는 여러분의 눈을 빌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파인만이 꽃 한 송이 앞에서 멈춰 서서 그 안에 우주를 상상했던 것처럼요. 이제 처음에 그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파인만은 왜 하필 원자라는 그 한 문장을 골랐을까요? 그가 다른 위대한 이론들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만약 인류가 이 원자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는 스스로 다시 발견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원자를 이해한다는 건 세상이 아주 작은 알갱이들의 끝없는 춤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 툽에서부터 화학이, 생명이, 별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시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파인만이 남긴 그 짧은 문장은 사실 인류에게 건네는 가장 큰 신뢰였던 겁니다. 너희는 이 작은 씨앗 하나로 다시 온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따뜻한 믿음이요. 저는 그게 이 무뚝뚝하고 유쾌했던 물리학자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거칠애와 권위를 싫어하고 남의 자리에 서볼 줄 알고 꽃 한 송이 앞에서도 오래도록 눈을 반짝이던 사람.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남기고 싶었던 건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끝없는 호기심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원자 하나하나가 우주의 모든 가능성과 여러분의 존재를 이어주는 달이라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끝을 그 안에서 조용히 춤추고 있을 수많은 원자들을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작은 알갱이들이 지나온 아득한 여정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 순간을 음미하고 있다는 이 기적을요. 정해진 결말이 있다 해도 그 사이를 채우는 건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몫이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활한 코스모스 속에서 살아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이건의 길에서는 다음에도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